안녕하세요. 경제창위 이재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는 그래도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 아주 반가운 반등이 나오는 한 주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는 6월달 고점 이후에 미국 증시는 7월달 이후에 상당히 조정 기간도 길었고 조정의 폭도 가격 조정이라서 적지가 않았습니다. 과연 이제 언제 반등이 나오냐?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반등이 나왔는데 과연 이제 이 반등이 조정의 저점이 될 것이냐?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주는 빅 이벤트들이 많았고 이 빅 이벤트들을 활용해서 증시가 뭔가 반전의 기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제 가장 큰 빅 이벤트는 물론 FOMC의 금리 결정이었습니다. 금리가 동결되었고 파월 의장의 발언은 사실 뭐 지난번과 그렇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라고 하면 경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신하는 강력한 성장 그리고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경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9월달에도 이미 긴축과 이 경기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나왔기 때문에 9월달에는 좀 매파적으로 발언을 해석을 했고 이번에는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좀 했지만 사실 큰 발언 내용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실 증시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금리 동결이라는 예상된 부분보다는 사실은 재무부의 국채 발행 정도에 대한 발표가 사실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조정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는 시점에 물론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불거졌지만 그 이후에 결정적으로 가격 조정이 더 크게 벌어졌던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었죠. 추가적으로 1,000억 달러 정도가 더 필요하다. 라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다는 발언이 이거 국채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으로 사실 국채금리가 그날 이후부터 고공행진을 더 해버렸고 거기에 따라서 증시 조정의 그 속도는 더 가팔라졌죠. 근데 다행히 이제 이게 지금 국채금리가 다행히 장기 국채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 발언은 사실은 FOMC 금리 동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재무부에서 4분기에 국채 발행이 한 7천억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는 소폭 줄었습니다. 다만 3분기에 워낙 많은 국채가 발행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에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4분기에도 혹시라는 발언이 어느 정도 이제 우려감이 좀 잠재워지면서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고 이 국채금리 하락 때문에 지금 보시는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국채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상당히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증시가 안정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리 에그먼이 국채를 매도하는 포지션에서 청산을 했다. 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좀 더 드러켄 밀러가 나는 오히려 국채를 샀다. 라는 반대 포지션을 밝힘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데 상당한 일조를 좀 했습니다. 결국은 이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증시가 반등하는 계기를 잡았고 사실 이게 정말 정확하게 바닥이냐 여부는 아직까지 판별하기는 이릅니다. 다만 우리가 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여기가 바닥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주까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거는 이런 거죠. 과연 그렇다면 이 증시가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반짝 반등을 했을 때 어디가 반등을 했냐라는 거죠. 어디가 집중되게 반등을 했고 어디가 수급이 개선되었고 어디가 여전히 상승하지 못하냐 이거를 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증시가 반등됐을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은 이런 주도 섹터에 대해서 탐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물론 제가 계속 긍정주의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콘트라트 EF 파동으로 본다면 여전히 지금은 6차 콘트라트 EF 파동이 진행 중이다. 이 파동이 진행 중일 때 팬데믹이라는 우발적 요인이 나왔는데 보통은 파동이 진행되는 중에 우발적 요인이 나오면 이거는 대부분 극복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지나고 보면 그때가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 이 6차 콘트라트 F 파동을 본다면 여전히 증시는 6, 7년 정도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일단 큰 관점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증시가 하락할 때 하락하고 있는데 9일 테러가 나서 증시가 폭락을 했어. 그러면 거기서 하락 와중에 폭락이기 때문에 증시가 무너지냐? 아니죠. 그런 우발적인 사건은 결국 폭락했던 것만큼 다시 대반등을 주고 다시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이런 우발적인 요인이 나왔을 때가 항상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꼭 한번 장기 파동으로 관점에서 본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주도주를 찾을 때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해서 찾아야 되냐라고 본다면, 저는 크게 보면 이제 그 종목과 경기를 놓고 본다면, 섹터를 놓고 본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재고 사이클이 빨리 턴되는 쪽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바닥이냐 아니냐를 올 한 해 내도록 논쟁을 벌였다가 결국은 반도체가 턴아웃 했다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재고 사이클이 어느 정도 변화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재고 파동으로 본다면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올 연말 12월 달 아니면 내년 1월 달이 재고가 턴어라운드 하는 소순환의 바닥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여기서 증시가 반등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좀 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이 경제적인 논리는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이 많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어디에 투자를 많이 했고 그 투자가 빚을 발해서 어디서 기업이익이 늘어나고 그 기업이익이 늘어나는 곳에서 결국은 주가 상승이 나온다. 이거는 뭐 당연한 그 삽질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증시가 어려울 때 어느 쪽에서 사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투자를 많이 했냐라는 부분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이 캐펙스 자본적 지출이 어디서 많이 이루어졌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걸 대표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이클의 차익일 때 또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캐펙스 투자를 훨씬 더 늘렸죠. 저는 이제 이게 어려울 때 이게 늘렸던 부분이 결국은 시장이 돌아설 때는 가장 크게 빚을 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1등 업체보다 2등 업체보다는 1등 업체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데, 이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는 것과 재고 사이클이 늘어나는 사이클을 잘 조합해 보면 저는 그게 올 12월 달 아니면 내년 초 정도가 그게 빚을 발할 수 있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옆에 이제 차트가 하나 그 그래프 하나 보일 건데요. 하나는 재고 사이클이고 하나는 캐펙스입니다. 잘 보면 캐펙스가 그 바닥을 치고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는 반등을 줄 개연성이 늘어나고, 특히 거기서부터 기업 이익이 이제 늘어나는 경우가 가장 크다. EPS가 성장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재고 사이클은 고점과 저점을 잡기가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재고 사이클이 극에 달할 때, 재고 사이클이 바닥에 달할 때 대부분 증시의 고점과 저점이 나온다. 그러면 재고 사이클이 바닥권에서 캐펙스가 완연하게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을 잡고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요 교차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자료가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상당히 유용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보면 우리가 시장이 좀 어렵더라도 연말 내지 다음 내년 초쯤에는 상당히 증시의 기회 요인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금리 동결기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주도주가 어디냐라는 부분은 계속 지난 과거의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제가 말씀했던 이 캐펙스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다면 과연 이 캐펙스 투자가 어디가 많으냐라는 부분, 결국 제가 강조드리는 이 금리 동결 시기에는 모든 섹터가 상승하지 않는다. 결국은 이 국제 수익률을 기준금리를 넘어갈 수 있는 수익률이 나오는 일부 섹터만 상승하는데, 그거는 경기가 어느 정도 약간 무관하게, 물론 경기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연동되는데 경기와 또 다르게 구조적으로 그 섹터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섹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캐펙 투자 늘어난 섹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캐펙 섹터가 늘어난, 투자가 늘어났던, 증가율이 가장 컸던 쪽을 살펴보면 바로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대변을 해줍니다. 가장 아래쪽에 보면 S&P 500의 자본적 지출을 나타내고, 이 S&P 500을 넘어서는 자본적 지출을 보면 그 위에가 헬스케어가 있죠. 헬스케어가 있고, 그 위에는 또 EV, 전기자동차, 여기 배터리도 포함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AI죠. 그러니까 이 세 섹터를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헬스케어 섹터를 얘기해 보면 아마 그거는 팬데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이 팬데믹 때는 대형 제약사들이 절대 신약을 발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모든 경제 활동이 지극히 제한되고, 특히 병원을 절대 가지 않으려는 심리 때문에 그때는 신약을 거의 발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뒤에 대형 제약사들의 신약이 보물처럼 터지는데, 그게 올해 하반기와 내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대형 제약사, 특히 신약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캐펙 투자가 그때 늘어났다라고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EV 파트와 배터리 파트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EV는 전기차는 물론 구조적으로 성장을
파트도 맞고 지금처럼 캐펙 투자도 많이 늘어납니다. 다만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구조적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주가에 얼마만큼 반영됐냐라는 밸류는 좀 더 치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만약에 배터리가 밸류가 이미 충분히 높아져 있다라고 하면 이런 캐펙 투자가 늘어나더라도 그거를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EV와 배터리 파트는 전기차와 그리고 셀과 소재와 강물을 포함한 원자료 이거를 완전히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요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위쪽에 있는 게 보신 것처럼 AI입니다. 그러니까 AI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사실 이 AI는 이번 그 지난주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미국의 국채금리 떨어질 때 어디가 급등했다? 첫날에 급등한 종목들이 미국을 보면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이런 종목들이 5% 이상, 4%, 5% 이상 첫날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슬라도 상당히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A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급등은 항상 우리가 시장에서 올해 내년에 계속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가격적인 밸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이고요. 결국 우리가 이 AI가 챗GPT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자율주행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고 최근에 뭐 드론이라든지 여러方면에 의해서 굉장히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돌발적으로 구조적 성장성을 가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AI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나 AI 산업 섹터는 계속해서 부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돌아가면서 어떤 특정 섹터가 올라가더라도 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본다면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바닥을 잡고 돌아선다면 지금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캐펙 투자가 가장 늘어났던 헬스케어과 EV, 배터리를 포함한 그리고 AI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요거를 또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수 있는 6분 응선 이상은 넘어갔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외바닥에서 V자형 반등이 나올 거냐 아니면 이중바닥을 잡거나 혹은 기간 조정이 일부 나올 거냐라고 본다면 외바닥보다는 이중바닥이나 기간 조정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 손바뀜이 없습니다. 우리가 속칭 얘기하면 지난주 시장을 보면 외국인은 딱 하나만 샀습니다. 반도체만 샀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만 샀고 나머지 2차 전지나 배터리는 공매도 한매가 일부 들어왔는데 그건 공매도 한매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공매도 한매에 대해서 일시 중지에 대한 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민하게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 미리 반영해서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당히 리스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이번 주에 진짜 시장이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여부를 조금 더 확인해 보자. 그리고 항상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일부 시장 모멘텀이 있는 대형 제약사에서 헬스케어 쪽과 EV 배터리 쪽 그리고 AI 여기에 집중해서 주도주 탐색을 계속해 나가자. 다만 지금 미리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바닥 반등에서 증시가 뭐 기회를 없이 V자형 반등 오른다 그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460선에서 70선 여기가 상당한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바닥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곳을 일거에 넘어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시간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주도주가 어딘지 충분히 탐색을 하시고 적어도 내가 여기서 뭡니까 3-4번 이상 분할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한 종목을 진입하시더라도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이번 주도 좀 즐거운 마인드로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포기하기 쉬운 그 장세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 구간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 바닥권이기도 하지만 월봉 이상의 장기 바닥권에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포기하기보다는 좀 더 치열하게 주식을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창 위 이재현이었습니다.